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예전에는 흔히 중풍이라고 불렸던 질환, 현대의학에서는 뇌졸중이라고 하죠. 단일 질환으론 국내 사망률 1위에 손꼽히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오늘은 뇌졸중과 골든타임에 대해서 대자연병원 신경외과 원태현 과장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질환으로 알려진 뇌졸중.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생활이 활발한 30, 40대에서도 흔히 발생하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뇌졸중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뇌졸중과 골든타임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원태현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뇌졸중이 어떤 질병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몸의 어떤 장기든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나 산소가 공급돼야지만 기능 유지가 되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뇌는 특히나 더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이 망가졌을 때,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이 막혀서 그런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뇌세포가 손상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에는 뇌출혈이라고 부르고요.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에는 뇌경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뇌졸중이 뇌경색 그리고 뇌출혈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질환을 통틀어서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둘이 완전 다르죠. 성격이 전혀 반대여서 치료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네. 출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혈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경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혈관을 뚫어줘서 다시 피가 통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두 병이 한 가지로 묶이게 된 이유는 시작이 같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같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뇌 세포가 망가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을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두 병 모두에서 나타나고 처음 증상만 보고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로 묶이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증상을 들여다봐서는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증상인 거죠? 이제 머리에서 오는 모든 증상을 저희가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부르고요.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인 증상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출혈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통증이 온다든지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죠. 저희가 우뇌하고 좌뇌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곳에 한꺼번에 증상이 생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마비라고 부르고요. 그것 이외에도 입이 돌아간다든지 말이 잘 안 된다든지 눈이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너무 어지러워서 균형을 잡을 수 없다든지 이런 종류의 증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 듣기만 해도 무서운 증상들인데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 한쪽 몸이 마비가 된다든지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은 갑자기 생기나요? 아니면 조금씩 심해지나요? 그렇습니다. 보통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이게 병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그 출혈이 됐던 뇌경색이 됐던 사전 준비 기간이 없어요. 뇌도 뭐 간은 침묵에 잠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혈관이 이렇게 100%가 있는데요. 이게 70%, 80% 막혀가면서 조금씩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100%가 딱 막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조 증상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전조 증상이 빈도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경학적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를 저희가 전조 증상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증상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네, 뭐 주변에서 들어보면 눈이 떨리다가 풍이 왔다, 뭐 손발이 저리다가 풍이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사실 저희한테 환자분들이 오셔서 응급실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죠?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때까지는 분명히 전조 증상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뭐 일주일, 열흘 시간이 지나면 본인들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뭐 머리가 내가 일주일 전부터 좀 어지러웠다든지 뭐 어디가 눈이 떨리는 일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그게 전조 증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하시죠. 내가 이러다가 풍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 전조 증상은 아닐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갑작스러운 증상들 그런 것들이 전조 증상입니다. 결국은 전조 증상이 딱히 없다고 하니까 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미리 뇌졸중을 예측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일반 분들이 사실
본인 증상으로 병을 이제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내 몸은 내가 알아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보이면 그때서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특히나 연세가 좀 많으시다든지 뭐 50세 이상으로 그리고 기저질환,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게 있으시다든지 하면 미리미리 검사를 해보는 게 좋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MRA가 되겠습니다. MRA요? 네. 우리가 흔히 MRI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 MRA는 뭔가요? 일단 자기장을 통해서 사람 몸 속을 이제 검사할 수 있는 장비 자체를 MRI라고 부르고요. 그 안에 있는 검사 내용에 따라서 혈관을 보면 엔지오그래프 MRA라고 부르고 기본적인 조직을 보면 저희가 MRI라고 부릅니다. 네, MRA를 꼭 실행을 해야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MRA는 혈관 속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뭐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받게 되는 거죠? 뇌졸중 중에 이제 뇌출혈이죠. 그래서 그 중에도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병 같은 경우에는 혈관벽이 꽈리처럼 부풀어 있는 녀석이 터지면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녀석이 터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검사를 해보면 그렇게 부풀어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뇌경색이 오기 전 단계, 뭐 70%, 80% 막히고 있을 때 그 협착이라고 부르는데 뇌혈관이 그렇게 좁아진 부분을 검사를 통해서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MRA 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는 게 좋을까요? 명확하게 딱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뭐 그동안은 사실 비용적인 문제가 좀 있죠. MRI가 싼 검사는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다행히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많이 좀 저렴하게 검사를 해볼 수 있고요. 일단은 50세 이상 되시면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뭐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기저질환들이 있으시다면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해보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뭐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네. 예. 그렇다면 이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MRA 검사만 하면 뭐 그리고 그 검사를 통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게 나왔다면 다른 검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문제가 없다면 뭐 굳이 다른 검사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MRI도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뭐 미세혈관이 망가져서 생기는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100% 예측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MRA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장비들이 있거든요. 네네. 네, 경동맥 초음파라든지 뇌연류 초음파라든지 뭐 핵의학 검사 중에 스펙트라는 검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저희가 병원 가면 검사만 굉장히 많이 한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검사로 완벽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서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뭐 혈관 조영술이나 추가 검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네. 뭐 검사를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사실 그 외에도 평소에 뭐 습관이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뇌졸중을 예방하는 특별한 방법, 뭐 예를 들면 음식이랄지, 네. 뭐 약이랄지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많이들 원하시죠? 예. 사실 뭐 본인이 먹는 걸 통해서 굉장히 몸이 건강해지길 원하시고 저도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사실은 뾰족한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있습니다. 일단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들, 뭐 새우라든지 계란 노른자라든지 뭐 너무 기름진 음식들 당연히 드시면 안 좋긴 할 텐데요. 네. 교과서적인 내용이지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지속적으로 먹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좀 경계해야 될 것은 보양식들. 보양식이요? 네, 뭐 오히려. 곰국이라든지 네. 뭐 장어 같은 거 끓여서 막 일주일 열흘씩 드시는 분들이 많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좀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것보다 평소에 질환 관리입니다. 네. 아까 제가 고혈압, 당뇨 얘기 계속 드렸는데요. 네. 사실 그 집 근처 가까운 병원에서도 얼마든지 저희가 조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환자분들 보시면 본인 몸에 증상이 없으면 무시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오셔가지고 뭐 혈압 있다 그래갖고 약 먹었는데 끊었는데 아무 느낌도 없더라. 네. 당뇨약 뭐 내가 안 먹어봤는데 아무 느낌도 없더라. 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병들이 약을 안 먹는다고 해서 당장 몸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고요. 10년, 20년 동안 계속 혈관을 괴롭힙니다. 그럼 혈관이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좁아지기도 하고 부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병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식습관, 건강한 식습관 하시고 그리고 기저질환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참 적극적으로 본인의 몸을 관리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뭐
사람의 몸이다 보니까 100% 예방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발병이 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일단은 저희는 무조건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빨리 병원에 오시려면 방법은 119밖에는 없죠. 최근에는 119 시스템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빠른 경우는 제가 한 1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한 경우도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무조건 119에 연락하시고 빨리 병원을 찾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이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정말 심각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병원에 가야 된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요즘 골든타임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뇌졸중 중에서도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정해진 골든타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골든타임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에 많이 쓰이는 용어고요. 네. 시간 자체로 보면 이전에 한 3시간 정도에서 지금은 4시간 반. 뭐 최근에는 6시간까지도 늘어나려고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장비하고 기술하고 약물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개념 자체가 그 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저희가 치료를 해볼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예. 그 이후에 도착하면 아예 치료조차도 어려운 건가요? 맞습니다. 골든타임이 넘어가게 되면요. 뇌경색 같은 경우에 아까 혈관이 막히는 병이라고 했죠. 저희가 다시 뚫어가지고 혈류를 보내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 막힌 동안에 뇌조직이 계속 손상이 됩니다. 그럼 갑작스럽게 그 혈류를 열어주게 되면 네. 오히려 피가 폭포처럼 쏟아지면서 터져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마지노선이 4시간 반, 6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넘기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를 시도조차 해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몇 시간, 4시간, 5시간이라고 하면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단 골든타임이 기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건 이제 그 시간 내에는 와야 된다는 말이지 뭐 빠를수록 좋은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이게 뭐 4시간 반이라고 했다고 그 안에 가면 합격 네. 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죠. 무조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평균 내 수치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30분, 1시간 내에 도착해도 이미 조직이 다 죽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병원에 도착을 하면 뭐 바로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조금 억울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뇌졸중 자체가 증상이 똑같아요. 예.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구분을 해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병원 안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뭐 CT 검사라든지 뭐 피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이 환자가 과연 뭔지를 일단 밝혀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한테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주셔야 돼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골든타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급한 상황에서도 여튼 증상만으로는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또 시간을 그 진단을 내리는 데까지 잡아먹는 시간이 예,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그거를 줄일 수는 없죠. 뭐 그렇죠. 지금은 기술적 한계니까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CT나 뭐 MRI를 통해서 뇌졸중 중에서도 뇌경색인지 출혈인지 알아낸다면 네.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죠? 일단 CT를 통해서 CT가 뇌출혈을 보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검사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뇌출혈이 나왔다. 네. 그러면 뇌출혈 자체는 이제 수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쪽으로 기로에 서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뇌경색이 의심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보통은 이제 MRI를 찍거나 아니면 혈관 사진을 찍어서 어떤 혈관이 얼마나 막혔는지 확인을 한 후에 약물로만 녹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시술이나 뭐 수술을 통해서 안쪽에서 뚫어줄 것인지 그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치료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사진을 좀 보면서 네.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 첫 번째 사진은 CT 사진인데요. 네. CT상에서 보이는 저 하얀 부분이 지금 뇌출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 사이에 한 2시간 정도의 간격이 있고요. 출혈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주변부로 계속 뇌조직을 압박하면서 추가적으로 손상을 이루게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럴 경우에는 빠르게 저 혈종을 제거를 해주고 치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은 이제 수술을 끝낸 사진이고요. 아까 보시면 이제 하얀 부분이 없어져서 그러네요. 주변 뇌조직이 눌리는 게 지금 풀려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뇌출혈의 치료법이고요. 다음 사진도 뇌출혈의 일종인데 요거는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겁니다. 아까는 뇌 한가운데 하얗게 뭉쳐 있었다면 지금 보면 별 모양으로 네. 뇌 전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뇌조직 자체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뇌를 싸고 있는 막 사이에서 생기는 출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머리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검사를 해보면 혈관에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부분에서
출혈이 한 번 되고 일단은 멈추신 거예요. 저기서 만약에 멈춰주지 않았으면 환자가 그냥 바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서 다시 피가 나지 않도록 저기를 빨리 막아주는 게 제일 시급한 치료고요. 최근에는 이제 시술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다음 장면이 시술하는 장면입니다. 보면 아주 얇은 마이크로 카테터를 그 꽈리가 있는 부분까지 접근을 시켜서요. 안쪽에 티타늄으로 된 얇은 철사를 돌돌 말아서 안쪽을 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더 이상 피만 나가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고요. 다음 보신 것도 이제 똑같이 동맥류 사진입니다. 보면 앞에 녀석보다 훨씬 더 복 부분이 넓고 좀 무섭게 생겼죠. 네. 그래서 저럴 경우에는 물론 시술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제 시술보다 수술이 더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머리뼈를 아주 조금 뭐 한 2.5에서 3cm 정도 열어가지고 직접 뇌를 노출을 시켜서 클립 같은 걸로 집어버리는 방식으로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요거 이제 정상적인 환자의 뇌혈관 사진입니다. 보면 좌우 대칭이죠. 네. 그래서 항상 머릿속 기관들은 좌우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뇌경색 환자분이신데요. 보시면 왼쪽은 혈관이 나가는 데 비해서 오른쪽은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MRI 사진인데 저 하얗게 변한 부분이 혈류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다 죽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저렇게 크게 뇌경색이 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음 사진은 저렇게 혈관이 막혔을 때 이제 뚫는 겁니다. 아까 그 동맥류 치료하고 좀 비슷한데요. 역시나 얇은 관을 막힌 부위까지 따라 올라가고요. 이제 스텐트나 아니면 관 자체를 통해서 혈전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네. 다음 사진이 바로 그 혈전입니다. 보면 네. 까맣게 뭐 별로 크지는 않거든요. 혈관 자체가 워낙에 얇기 때문에 그 혈관에서 끄집어낸 거고 저 녀석 때문에 혈류가 안 갔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을 보시면 다시 혈류가 개통이 돼서 뇌혈관이 충분히 잘 보이고 있는 사진이 보이죠. 요거는 지금 왼쪽만 검사를 한 겁니다. 오른쪽은 지금 검사를 따로 안 한 거고요. 예. 그래서 MRI 보시면 아까 앞에 보였던 사진에 비해서 하얀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네. 골든타임 내에 도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빨리 뚫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손상이 없이 잘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거고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요. 정말 시간 싸움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그건데 환자 입장에서는 혹은 보호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병원, 더 유명한 병원을 찾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병원을 가려다 보면 네. 우리 집에 가까이 있는 병원보단 더 멀리 가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뭐 환자나 보호자들 마음은 다 똑같죠.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최선의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맞는데 저는 이제 제 가족들이나 후배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님한테 치료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동네에서 인턴한테 받겠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간 싸움이거든요. 물론 수술 자체도 그렇게 뭐 간단한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미세한 조작이 필요하고 하지만 일단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안에 도착을 해서 최대한 빨리 시술이 이루어져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 이제 서울로 가시겠다는 분들이 사실 참 많으세요. 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셔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에이 아무래도 서울이랑 장비가 좀 차이가 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장비 같은 경우에 사실 갖추기 제일 쉬운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서울에 있는 편의점이나 저희 지역에 있는 편의점이나 안에 내용은 똑같죠. 물론 품목이야 원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똑같은 걸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근 저희 지역에 있는 병원들의 경우에도 이미 충분한 장비를 다 갖추고 있어요. 뭐 혈관 조영술 장비라든지 수술하는 마이크로 현미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애초에 치료를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빨리 이걸 치료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역에도 충분히 다 비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시고 지역 내에서 빨리 치료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요. 저희 만약에 서울에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걸릴까요? 뭐 2시간은 그래도 잡아야 그렇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 골든타임 얼마나 그랬죠? 4시간.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1시간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이미 상황은 끝납니다. 치료를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뇌졸중 치료의 핵심은
뭐 최첨단 장비나 뭐 이렇게 기술이 현란한 명의보다도 시간이 그렇죠. 다 예,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리고 장비하고 뭐 인력도 그렇게 딸리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오늘 뇌졸중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환자나 뭐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일단 이제 더운 여름이 다가옵니다. 저희가 뭐 겨울에 주로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름도 겨울 못지않게 많이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평소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수분 보충 충분히 해주셔서 뇌졸중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고 혹시라도 병이 발생하면 근처 병원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믿고 치료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원태현 과장과 함께 뇌졸중과 골든타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한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우울증이나 ADHD, 불안장애 같은 동반 질환이 없다면 자기 욕구를 스스로 제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게임 중독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게임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보다 자신이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스스로 조절하기가 힘들다면 자신이 정한 게임 시간 뒤에는 독서나 운동 등 다른 활동으로 즐거움을 찾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